오케이. 요거 볼래? 제약이 너무 안 돼요. 이것도 없나? 됐어요. 공부하지 말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임경입니다. 관심이다 그래서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요. 여러분들 준비를 적당히 하면 되게 실력발휘를 잘 할 수 있는데 준비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 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좀 제가 조금씩은 그런 상태라서 자료를 좀 너무 많이 봤더니 소화하기가 좀 쉽지 않게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밝히고요. 좀 편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지식을 막 이렇게 외운다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직전에 이미해서 준비를 한 거니까 여기 좀 이렇게 머리하러 오셨다 그런 생각하시고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연 시작하기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종의 제안인데요. 이런 사드를 보거나 남북관계를 보거나 아니면 미중관계를 볼 때 보통 우리는 한국 정부 입장이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만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했다기보다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부 발표도 그렇고 다 그쪽 입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런 어떤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문제, 여러 주변 국들이 얽혀 있는 문제인 경우에는 그 국가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볼까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면 좀 더 안 보이던 것들도 보이고 뭔가 전에 이해가 안 되던 것들도 좀 이해가 되고 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거죠. 이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워싱턴에서 지금 NSC에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베이징에서 이제 이렇게 중국의 오인회라고 그러죠. 최고 이제 집단 지도부 시진핑이 주재하는 매주 회의한대요. 그쪽에서도 이제 NS처럼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고, 아니면 러시아 모스크바도 좋고, 아무튼 여기저기서 한번 보려고 노력을 해 가시면서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일단 현재까지 어떤 사드 배치에 관련한 이제 어떤 논란, 이제 논의가 있는데 이걸 좀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네. 일단 물론 사드는 이제 98년부터 미국이 이제 준비를 했던 이제 무기 체계인데, 그게 공론화가 된 건 작년 6월부터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침으로 오찬에 이런 이제 조찬에서 사드 전개에 대한 요청을 본국이 했다. 이때부터 이제 일파만파의 일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 그다음에 여당에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중국에서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최근 한 반년 정도, 이제 9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게 그 전에는 사드가 뭔지도 다 몰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옛날에 들었던 기억은 나지만 이게 뭔지 몰랐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흐름은 미국이 질렀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제 협의하고 있다 얘기를 하지만 한국은 계속해서 반복 부인을 합니다. 협의한 적도 없고 요청한 적도 없고 이렇게 하여튼 받은 적도 없고 협의 중도 아니고 이렇게 배치할 계획도 없다. 그래서 이제 3노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물론 이것도 요새 살짝 바뀌었죠. 중국에 대해서 주권국의 결정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좀 세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한미중의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페이지부터 한 서너 페이지 정도는 좀 이렇게 이제 작년 6월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정리했는데, 이거는 이제 일일이 다 이렇게 좀 양이 많아서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주로 이제 처음에 관영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의 이제 관영 언론은 이제 당 기관지죠. 네, 중국은 이제 당이 모든 컨트롤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의 입장이 국가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그리고 관영 언론 신한통신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작년 6월에 이제 스케퍼로티 아무튼 이름도 어려운데 주한미국 사람들 지르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7월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 이제 요청을 합니다. 사드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권 국가로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근데 이건 이제 뭐 말 자체는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 대단히 자극을 이렇게 뭐지 감정적인 말이죠. 니들이 주권 국가면 좀 알아서 해라. 이건 뭐 어떻게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냐라는 거를 이제 대단히 얌전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두 달 있다가 미국에서 국방부 부장관이 뭐 전혀 알아보지 않고 한국하고 협의 중이다, 부지도 조사 중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 부지조사가 이미 작년에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국방부 대변인이 이런 얘기 하다가 요청받은 적 없다. 최근 한 얘기 그대로죠. 이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되면서 이제 그 언론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사드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한국 방을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 그리고 김관진 이제 국방부 장관 역시 이제 여기 한민국 국방부 장관에 이제 교체되기 전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배치할 건 아닌데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거는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중국 대사, 국방부장까지 이제 중국 국방부장이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고 메시지를 이제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월에 이제 거의 짧은 시간 안에 파워가 왔다가 뺐는데 중국에서 이제 그 중국 이른바 이제 외교부 차관급 인사랑 그다음에 중국 외교부에서 공식 성명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주변국의 우려를 신경 써라. 근데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배치도 안 됐다. 그리고 이론적인 문제인데 뭘 이걸 지금 떠드냐. 근데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주한미군에서 부지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국방부가 그 전까지 협의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기조가 바뀌죠. 주변국이 영향을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사실 되게 이상한 상황이 뭐냐면 한국 정부는 협의한 적도 없고 협의 요청 받은 적도 없다. 그런데 주한미군 배치하는 거는 괜찮다. 이게 어떤 서로 의사소통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단히 좀 그래서 되게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상한 상황. 네. 그래서 청와대가 이제 이른바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사실 전략적 모호성은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때도 이제 MD 요청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심지어 이제 물론 이명박 정부도 MD에 이제 슬근슬근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여당과 국방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배를 확 기우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논란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렇게 의문점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이렇게 들은 것도 있고 이제 되게 많습니다. 도대체 사드가 뭐길래 그리고 미국은 할 것처럼 왜 한국은 없다 그러냐? 중국은 왜 저렇게 오버를 하냐? 그리고 우리 주권 결정인데 왜 우리 침해를 당해하냐? 혹은 뭐 국방부 청와대 왜 많이 다르냐? 사드 배치 한다는 거냐 안 한다는 거냐?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급한 거냐 필요한 거냐? 이건 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할 때 급해야 됩니다. 긴급해야 되고 필요해야 그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책을 할 때. 그러니까 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데 정책을 밀어붙이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돈 낭비,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제 안보랑 관련해서 사드 배치하면은 돈 드는 거 좋다 이거야. 안보 위협을 감소하기는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이거 말고 더 있을 수 있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나름 이제 한 5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드가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사드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사드는 과연 도입을 할 만한 사업적으로 타당하고 뭐 합리적인가? 그리고 이제 4번이 이제 오늘 강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도대체 사드가 만약 배치가 된다고 쳤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제 메시지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사드 무기 도입은 단순히 그냥 무기 체계를 좀 비싼 무기를 도입을 하는 경제적으로 좀 손해가 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무기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돈이 얼마나 비싸냐 안 비싸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파급력이 큰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속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혹은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드 요 그림은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미국 국방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사드 배치가사 장면이고요. 그래서 사드는 이제 뭐 말 뜻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호고도라고 하면 이제 40km에서 150km까지 요격이 가능하대요. 고도. 그래서 보호고도가 되는 거고, 이제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자세히 보면은, 근데 사드를 좀 보려면 MD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MD에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네, 그래서 한번 좀 아시는 분도 있고, 좀 접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MD 유명하죠. 이제 78년, 81년, 물론 이제 미국이 이런 식의 MD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건 60년대부터입니다. 1960년대부터. 그리고 83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MD는 이제 미국의 국방 전략으로 가져가겠다. 스타워즈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때부터 나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소련이 핵미사일 쏘면은 우주에 있는 이 공중 요격 체계로 레이저로 쏴서 떨어뜨리겠다. 이런 이제 구상이 이제 미국의 MD 구상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혹은 뭐 요격 체계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탄도미사일이 뭐냐, 그림 먼저 보시면 뭐 이렇게 글씨는 잘 안 보이셔도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탄도미사일이라는 로켓에 이제 탄두를 싣고 쏩니다. 쏴서 이제 탄두랑 이제 로켓체가 분리가 되고 이제 최종 고도를 지나서 이제 자유낙하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거리 사거리가 보면 이제 5,500km 이상이 ICBM,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거리별로 중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이렇게 이제 탄도미사일. 그래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탄도미사일 이런 겁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대비하기 위해서 패트리어트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각각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얘들한테 이제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요격 수단 여러 개 배치를 해 놓습니다. 네, 이쪽부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ICBM을 이제 방어하기 위한 게 이제 MD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을 보시면 ICBM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일단 대기권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200km 이상 이제 상승했다가 떨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발사 단계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물론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하긴 합니다. 근데 크게 보통 세 가지로 하면 발사 단계, 처음에 이제 로켓 불 붙을 때 상승 단계죠. 그리고 이제 대기권 나갔을 때 중간 비행 단계, 이제 가장 사거리가 긴 ICBM 천정을 들면,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재진입해서 떨어지는 종말 하강 단계, 그리고 세 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ICBM 비행을 하고요. 그리고 ICBM 말고도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뭐 중거리, 중장거리 이런 걸 다 방어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이제 미국 MD 체계입니다. 네, 이게 이제 미국 국방 파워포인트인데요. 되게 푸시죠. 실감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얘들도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바로 이제 이제 발사 단계. 그래서 요때 이제 이게 그러면 이제 ICBM이냐 위성이냐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위성을 발사를 하는 거는 그냥 직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ICBM 같은 경우 핵탄두를 실은 같은 경우는 출발하고 몇 초 있다가 30도 정도 기울어진대요. 그래서 이 각도를 보고 이제 이게 공격 미사일이냐 아니면 이게 그냥 출발하는 거냐, 뭐 이론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중간 비행 단계입니다. 우주죠, 우주 거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터미널, 중착역, 종말 단계.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마다 이제 미국이 이제 구비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리고 이제 역시 약간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방금 했던 요거를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다 끼워 넣은 건데, 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보면 이게 이제 상승 단계, 중간 단계, 그다음에 종말 단계인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뜰 때는 뭘로 요격을 하냐? 요건 아직 안 나왔어요. 비행기로 레이저로 쏘겠다. 이게 1단계입니다. 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위성 레이더 이제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정보 자산이 있습니다. 네, 중간 단계는 뭐냐면 이제 뭐 거의 우주에 나갔다가 고도 떨어진 요 이제 단계인데, 이때가 시간이 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때 이제 뭐 수십 발 쏘겠다는 게 계획인데, 그래서
이제 중간 단계 이제 추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엑스밴드 레이더 갖다 놓고 뭐 이제 각종 이제 레이더 갖다 놓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GBI라고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그냥 쏘는 거죠. 미국에 이렇게 있습니다. 땅에서도 쏘고 그다음에 이제 이지스함 가지고 여기 쏩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쏘고 여기서 만약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종말 단계가 되는 거예요. 종말 단계에서 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역시 이제 뭐 잠수함이든 이지스함이든 쏘고 이게 바로 이제 이게 사드입니다. 네. 사드가 이제 쭉 떨어지는 순간 딱 포착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하려는 게 사드고 만약 사드가 또 실패하면은 이제 요격 고도 이제 한 20km 정도를 이제 패트리어트 3가 이제 하겠다라는 게 이제 MD의 이제 구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층 방어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도 있고 각 단계별로 이제 대응 수단이 이제 다 다른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이제 이지스함이 이제 C 바다가 있고 패트리어트 3가 있습니다. 사드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이 사드를 배치를 하겠다는 게 이제 미국의 이제 계획인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 국방부와 고설론들 좀 제발 배치해달라. 사드를 지금 배치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MD를 계속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되는데요. 그래서 한 번만 정리를 하면은, 그래서 MD를 하려면은 크게 이제 한 5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눈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레이더랑 미션 같은 게 필요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엑스밴드 레이더인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두 번째는 이제 발사체 혹은 발사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상 발사대는 이제 뭐 고정된 기지에 쏠 수도 있고 이동 발사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럭에 큰 거 싣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뉴스 보면 북한에서 이제 뭐 이렇게 기념절할 때 뭐 이렇게 행진도 하고 이제 뭐 큰 어떤 등만 차량이 나오는데 그런 게 보통 이런 이제 발사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 발사대. 그래서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수백 대씩 있죠. 네. 그리고 이지스함도 있고 항공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레이저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직 기관이 안 됐는데, 네. 그리고 실제 이제 쏠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사일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패트리어트가 보통 이제 땅에서 그냥 쏘는 거 저층이죠. SM3가 이제 보통 이지스함 그래서 쏘는데 얘가 되게 성능이 좋아서 미국이 이제 거의 SM3를 다 바꾸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도 SM3를 쏘려고 차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가 거의 이제 우주까지 날아가는 성능이 좋은 거고 역시 또 레이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된 사드 이제 미사일인데 그리고 네 번째 통제 시스템 이게 당연히 필요하죠. 이렇게 주시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사드 하나만 하더라도 한 포대에 뭐 2조 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3개 포대를 하면 6조 이상 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도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항상 공화당이랑 이제 민주당이 싸우는 게 이제 MD 예산 가지고 싸워요. 네. 그게 이제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은 아니고 한 20년 동안 94년에 미국이 이제 상원하고 하원으로 나뉘는데요. 보통 그걸 이제 다 먹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상원, 하원이 있는데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막 미국 정부 폐쇄당하고 클린턴이 막 결제도 못하고 막 나라가 올스톱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MD 예산이 쭉쭉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2010년, 12년에 신국방 전략 지침을 내면서 지금 미국 국방비가 한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냉전 시기에 소련하고 싸울 때도 3천억 달러에서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3,300억 달러 정도에서 그만뒀는데 이놈이 이제 만원으로 부시가 되면서 이 미국 국방비가 5천억 달러로 크게 상회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 되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가 10년 동안 규모 기억이 안 나는데 몇천억 달러 감소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방 예산 증가율이 되게 둔화가 됐죠. 혹은 깎이거나. 근데 거의 유일하게 MD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MD를 포기 못하는 거죠. 그래서 MD는 미국의 이제 핵심 전략적 수단이자 전략적인 이제 계획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드를 아까는 1번, 2번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3번, 4번, 5번, 6번을 이제 붙여드리면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드에 대한 얘는 이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냥 보시면 이게 이제 ANTPY2 레이더라고 합니다. 생긴 건 이래도 이제 600km 혹은 1800km까지 볼 수 있다.
평택에 배치를 하면 베이징이 들어간답니다. 거의 몽골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국방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 이거 지금 방향을 틀면 된다. 북한 쪽으로 고정시키고, 이게 뭐지? 그 탐지 거리 600km를 제한을 해버리면 베이징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희석 국방부 대변인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SNS 기자가 로키드 마틴사한테 제조사한테 이렇게 문의를 해봐요. 그럴 수 있냐? 거기서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사거리에 대해서 정확히 밝힌 바가 없대요. 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타파에서 작년에 이제 특집을 했던 건데 실제 이제 이게 좀 더 이해가 쉬우시죠?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거 이제 그림 신문에 나온 그림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드의 어떤 이제 네 가지 구성 요소 하면 이제 일단 레이더 필요죠, 레이더. 그리고 발사대, 요격 수단, 여기는 안 보이는 통제 시스템, 이제 뒤에서 이제 오더 내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네, 고개를 숙이게 되죠. 이 문제를 보면 다음에 보이시죠. 그 사드 배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안전, 한국 일본의 안전, 한반도 안보위협 감소, 미국 본토 방어 등등 다양히 있는데 물론 여기서 뭐 딱히 완전히 틀린 말은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좀 보니까 이게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 뭐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진짜 좀 지금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긴급한 어떤 안보사안이 발생을 한 게 아닌데 뚜렷한 목표 이유 없이 사드 배치해야 된다라고 좀 몰아가는 상황이라고 좀 보이고 특히 이제 보수 언론하고 이제 여당 지도부 이제 국방부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사드 배치 여론몰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드 배치하면 큰일 날 것처럼 되게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제 긴급성, 어떤 필요성, 합리성,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배치 결과 등에 대한 검토가 지금 전혀 없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어떤 협박성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어떤 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적긴 했지만 이제 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뭐 중국의 핵 미사일 위협 이런 게 이제 뭐 이렇게 공식적이건 혹은 뭐 비공식적이건 이유가 있긴 하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이 그 스캐포르팅가 걔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그냥 내가 요청했다. 이 얘기만 했어요. 네. 그리고 미국 국방부가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뭐냐면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뭘 위해서 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한 적도 없습니다. 국방부도 우리나라 국방부도 그렇고 그래서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부지조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주한미군이 5군데를 했고 5군데. 이걸 보면 조금 이렇게 의도가 명확해지는 게 평택은 들어가요. 근데 평택 말고 어디를 하냐면 원주, 기장, 대구, 부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동남 이쪽, 그죠?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랑 너무 후방으로 간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조사를 한 거를 보면은 이제 오키나와나 괌, 주일미군 쪽으로 가는 어떤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장거리 미사일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뭐 분석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분석이 분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이다. 라는 것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이제 한번 이제 비벼보자 이거죠. 도대체 혹시 어떤 사업인데 좀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를 적어봤습니다. 물론 요거 말고 검토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먼저 긴급성 지금 급하냐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공격 조짐이 있나 그리고 뭐 전진 대규모로 전진 배치를 했는지 혹은 핵 사용 징후가 있는가 그리고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이제 비할 위험성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지금 뭐 긴장이 없지는 않지만 긴급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성인데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꼭 필요한가?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건가? 라고 했을 때 사드가 아니면 북한 핵 미사일을 막을 수 없나? 혹은 사드면 다 막을 수 있나? 기존의 어떤 이제 방어 자원 시스템의 한계가 발생했나? 그리고 필요성에 있을 때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건지 미국한테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한 이렇게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뭉뚱그려 가는 게 주한미군한테 좋은 우리도 좋은 거다.
주한미군은 미국한테 좋은 게 반드시 그래도 좋은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요 필요성이라는 게 이제 긴급하지도 않고 꼭 이게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국 내부의 어떤 그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군산복합체 있잖아요. 뭐 로키드 마틴, 보잉, 뭐 레이시오 이런 애들, 듀퐁도 다들 아시겠지만 군산복합체입니다. 그런 이제 업체와 그리고 이제 네오콘들이라고 부르는 보수 강경 정치 세력들이 있는데 이들의 어떤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익 이 MB를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잉사 같은 경우 홈페이지 아예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쓰는 NMT인데 아무튼 그래서 메시지는 이겁니다. 만일 MB를 배치를 해야 되는 위협이 없을 때는 개발을 계속하겠다. 개발을 하다 보면 배치 결정이 내려질 거다. 그럼 5년 내로 배치하겠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야. 그러니까 위협이 없으면 우리 계속 개발할 거다. 개발을 하고 있으면 기회가 올 거다라는 거를 홈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네. 보잉사의 미국 MB 주 사업자죠. 네, 그리고 이제 공화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4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어떤 MB 예산 투입 규모가 계속 이제 정증한 추세입니다. 클린턴 때는 이제 뭐 왔다 갔다 했는데 부시가 들어서면서부터 되게 난리가 나요. 이렇게 뭐 기구도 확장되고,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걸 좀 설명드리는데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강조하는 정보 평가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금창리 핵위기 사건 혹시 들어보시나요? 금창리 핵위기. 그때 다들 태어나 계시는 그 98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미국의 이제 DIA 국방정보국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평양 갔다 왔다는 그 국방정보국입니다. 국방정보국에서 이상 징후를 언론에 흘립니다. 북한이 핵실험할 것 같다. 이제 미국 국무성 반대를 하죠. 증거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근데 일단 이걸 흘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주한미군 소장이라는 자가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군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99년이죠. CIA 국장이 뭐라고 하냐면 한반도 전쟁 위험이 매우 높다 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늦게 이제 확인이 된 건데 98년에 이제 그 금천 핵이 나올 때 미국이 이제 이미 비밀리에 핵 선제 공격 연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F-15에 핵탄두 실어가지고 떨어뜨리고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 그래서 금창리를 미국이 들어갑니다. 사찰을 딱 들어가요. 이제 빈 동굴이었던 거죠. 북한이 그렇게 우리 아니라고 왜 안 믿냐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막 정보국 막 국방부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북한이 뭐 하고 있다 했는데 막상 들으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군사 정보 라인 뭐 이렇게 기관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판단을 100% 틀릴 수 없다. 최근 이라크 전쟁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라크에 이제 대량 사승국이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없었죠. 무기는 공정도 없고. 네, 그랬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성. 요건 이제 그 언론에 이것저것 막 데이터를 하고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정리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이제 사드 한 포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포대에 발사대가 6개가 있고 한 발사대당 8발을 쏠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한 포대는 48발을 쏠 수 있습니다. 네, 쏠 수 있죠. 뭐 비싸지만 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대 구성을 하는데 뭐 72발까지를 한 포대로 할 수도 있대요. 뭐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해봐도 이제 북한의 스커디 미사일이 이제 1000발 이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장사정포는 이제 만문 이상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정말 이렇게 전쟁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이 이제 휴전선 인근에서 퍼붓겠죠, 당연히. 그것을 이제 사드 배치 그대로 막을 수 있냐는 겁니다. 아니, 너무 그냥 이렇게 어이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게 한번 발사를 하면
30분 정도면 30 정도는 걸린대요. 이제 릴로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떤 그냥 그 시스템만 봤을 때 효율적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3개 포대 혹은 4개 포대를 계산한 데도 있는데 4개 포대를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미국에 3개 혹은 2개 그리고 괌에 하나 3개를 추가로 배치를 하겠대요. 근데 그거를 전부 한 번도 배치를 한답니다. 그것 또한 사실 대단히 좀 이해가 안 되죠. 전 세계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미국이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3개 포대가 다 들어온다 한데를.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한반도 상공에서 만약 요격을 성공했다고 칩시다. 핵탄두가 어떤 무기건. 근데 상공에서 요격이 되면 실제 핵폭발이 오히려 더 확산이 되겠죠. 전자파가 터지면서. 네. 더군다나 이제 그 종심이란 말이 나왔는데 세계처럼 좀 아시죠? 한반도 종심이 1000km 정도 된대요. 되게 짧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미사일 속도가 초속 4km래요. 초속 10초면 40km. 1분이면 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2009년에도 벌써 나오죠. 이렇게 뭐냐면 만약 북한에 쏜다 그러면 이제 그 인근에 쏘겠죠. 보면 이제 127km 혹은 뭐 조금 떨어진 데서 쏘면은 한 200km 좀 넘는데 5분이면 떨어진대요. 천천히. 근데 5분 동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쏜 거를 파악을 해야 돼요. 쐈는지 안 쐈는지. 결국 이게 이제 파악도 하고 이제 보고 올라가죠. 쐈습니다. 어떡하지? 회의해야죠. 회의해야죠. 상천모가 본인 지휘에 또 있는데 막 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최소한 국방부 장관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몇 단계 가면? 근데 이제 그 시간 안에 가능할까? 그리고 요번에 이제 느린 미사일이거든요. 수상 미사일. 근데 만약 스커드를 쐈다. 이제 이대 박희라 교수는 안 보여주는 건데, 물론 이 사람은 이제 MD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제 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스커드를 쏘면 그냥 1, 2분이면 도착한대, 그냥. 쏘고 1, 2분이면 그냥 팍 터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걸 알게 된 이미 김대중 정부 시기에 이제 대통령이나 이제 국방부 장관 얘기합니다. MD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거부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걸 좀 이렇게 물고 들어주면 사드 체계가 13번 시험 발사가 된 듯하답니다. 실전에 써본 무기 체계가 아니고. 그래서 성공을 한 9번 혹은 11번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웃겨요. 일단 내용이 공개가 거의 안 되고 그리고 성공했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이렇게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궤도로 쏴요. 쏘면은 인명이 그 있잖아요. 그대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공했다. 근데 그때 속도가 그 스커디 미사일 속도가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되게 천천히 나온대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참 공개를 해놓고 제도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이제 얘기합니다. 이거 참여연대 이제 PPT에서 나온 건데, 네, 그래서 목표를 맞춘 적이 없는 총을 구입하는 셈이다. 네. 우리나라가 미국 무기 구입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F-35 도입도 그런데 F-35 그 기술 개발이 안 끝났대야지. 안 끝났는데 우리나라가 사격 결정을 한 거잖아요. 이제 거의 사실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물건값이 얼마나 뛸지 몰라요. 근데 사겠다는 거죠. 네. 근데 사드 역시 지금 그런 구도가 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 내부에서도 사드 성능에 대한 비판이 되게 거셉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부랑 국회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제 개량형을 벌써 만들고 있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도 네, 무려 8조 원. 이 소리 들을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한국형 MD만도 한 17조 원이 든대요, 몇 년 동안. 근데 그 예산을 이제 빡빡한데 이제 쓰겠다라는 게 이제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그렇죠. 좀 애태우게 만들어야 되는데 애태우게 만들지 않고 우리가 먼저 사겠다라고 해버리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한국과 이제 미국 간의 관계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특히 이제 먼저 요청하면 무조건 돈 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외교인데 주로 우리가 이제 요구를 많이 하죠. 실제로 미국이 필요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약간 좀 망설여졌는데 이 MD 체제 자체의 한계가 좀 심각해요. 요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길지만 이거 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을 준비 되셨나요? 먼저 아니 이건 뭐 이제 그냥 이랬답니다. 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실패한 거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MD가 지금 한 26년 계속 개발 중입니다. 계속 개발 중이고 뭐 실전 패치를 한 패티라트도 있기는 한데 일단 실험 자체의 성공률이 높지가 않고 그냥 실전 패치를 했을 때도 성공률이 높지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91년에 벌거전 있을 때 이제 미국이 이제 막 우리 다 거의 다 떨어뜨렸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미국이 이제 맹방이죠. 이스라엘 공군 측에서 증거 없는데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못 적었는데 당시 미국에도 이제 뭐 MIT 이런 교수들이 있잖아요. 교수들이 영상 분석을 해봤는데 못 맞췄대요. 네, 못 맞췄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03년에 이라크 침략했을 때에도 역시 미국이 이제 패트리엇 아웃을 명주시켰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정우식 대표가 이제 이거 밝힌 건데 스커드 미사일이 이미 없었대요. 이라크에. 이라크는 스커드 미사일을 쏜 적도 없는데 대단히 느린 걸 맞췄다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라크는 순항 미사일도 쏜 적이 없대요. 순항 미사일은 탄도연소로 해서 되게 느린 미사일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영국 전투기 한 대 떨어지고 프랑스는 미국 전투기 한 대 떨어졌어요. 패트리어트 때문에. 이제 아군 잡는 전투기, 아군 잡는 미사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이제 미국 MD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미국 미사일 방어국인데 이제 MDA죠. MDA가 이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요. 왜 이런 짓을 해봐라. 사실 되게 이제 참 쪽팔린 거죠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죠. 이제 실제 프로그램 개발했던 사람도 있고 군사 전문가들인데 이 사람의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면 뭐라 그러냐면 쉽게 보죠. 이렇게 성능이 안 되는데 백악관의 무리하게 추진해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MDA, 그러니까 미국 미사일 방어국이 의뢰한 보고서인데도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해 2006년에 미국 회계감사원이라고 있는데 이 회계감사원이 이제 뭐 느낌은 되게 숫자를 같지만 사실 이제 미국의 뭐라 해야 되지? 실권을 쥐고 있는 몇 개 부처 중에 하나예요. 대단히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기사 일을 내죠. 우리나라 지금 기획재정부 이런 데 치면 내한테 이렇게 뭐 말이 좀 약간 번역질해서 어려운데 비용량 성능 목표를 최소.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못하면서 그냥 서둘러 MD를 배치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게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좀 맞춰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텍스트에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명을 드리니까 아까 이제 MD 저기 뭐지 그 MD 책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되게 막 복잡하게 많았던 거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그 PPT 슬라이드를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게 처음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이해를 도우려고 사진 넣는 게 많아가지고 아까 그 저기 화려한 그 그래픽 보여주려고 하는데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죄송합니다. 이럴 줄 모르고. 근데 이만큼 또 내려가야 되는데. 보시면 미국도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대부분이 전문가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뭐 미드 코스 뭐 터미널이 있는데 사실 다 어렵대요. 거의 못 맞춘대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건 뭐냐면 이때랍니다. 부스트 쫙 붙을 때. 왜냐면 이때가 제일 느리고 엔진에 불꽃도 끄면 탐지도 쉽고 추적도 쉽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화면 말고 제가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스트 단계에서 이제 이걸 잡아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보통의 이제 ICBM 핵탄두를 장착한 그 전략 미사일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잘 안 보이는 곳에 숨겨놓죠. 이렇게 깊숙한 곳에. 그죠? 근데 부스트 단계에서 잡으려면
내륙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죠? 안 걸리고 더군다나 비행기로 레이저로 쏜다?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추진 단계에서 요격을 실패하면 사실 어려워지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왜 어렵냐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코스 단계면은 로켓이랑 탄두가 분리가 되죠. 그건 이제 다들 이제 나오고 발사 보셨으니까. 근데 이제 하나의 미사일에 탄두가 핵탄두 하나만 들어간 게 아니래요. 이제 다탄두 미사일이라고 그래서 뭐 최소 3개 아니면 10개, 뭐 7개 이렇게 많이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요새는 그죠? 요새가 이미 이제 80년 후반인데 그때 이미 그 핵탄두 각각이 고도를 살짝 이렇게 방향 바꿔가지고 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하나의 미사일을 쏘면은 10개가 사실 이 요격을 해야 되는 목표물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종말 단계에서 어떤 또 기술적인 게 있냐면 가짜 탄두를 뿌립니다. 풍선을 뿌려요, 풍선. 그러면은 한 순식간에 100개가 생기는 거예요, 요격 목표가. 그럼 그걸 또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구분이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하는 미사일 실험의 대부분은 뭐냐면 가짜 탄두가 없어요. 다탄두도 아닙니다. 그냥 단탄두예요, 단탄두. 근데 그것도 100% 성공 못해요. 30% 정도 되라고 합니다. 많이 잡으면 60% 되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계가 명확한 게 MD입니다. 그래서 김종대 이제 군산부 전문가가 사기라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더군다나 이제 또 상공에서 터져버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파가 이제 팍 퍼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진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려면. 그래야 우리 공국에 피해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탐지도 어렵고 어디든지 알기가 어렵고 안다고 한들 어떻게 그걸 집어넣어요? 뭐 잠수함을 쏠 수도 없고 그치에 뭐 트럭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죠? 네. 혹시 이제 근데 그래 다 좋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래 하겠다. 엄청난 돈과 인력이 소모되는 거죠. 네. 나라의 거의 모든 사람을 쏟아부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한 거죠. ICBM이 불가된 지 몇 초 안에 이게 위성인지 공중 목표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탐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올라가야 됩니다.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데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만 떨어져도 핵탄두잖아요. 난리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 커버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여기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면 MD의 유용성은 언제 판단이 되냐면 실제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때 이게 작동이 안 되구나.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골프의 귀를 하더라고요. 17,000마일 속도인데 17,000마일짜리 이제 그 홀 있죠. 골프 이게 막 날아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홀인원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네.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잘하겠습니다. 여기는 안 적었는데 만약에 가짜 탄두가 생겨버리면 잔디밭 있잖아요. 잔디밭 규모로 홀이 생기는 거죠. 그걸 구분도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게 MD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드린 설명은 이제 이상청 교수라고 있습니다. 저기 이렇게 미국과 한미관계 전문가인데 이번에 이제 세계와 미국이라는 책 제가 표기를 까먹었는데 사장을 참고를 했습니다. 거기 나온 말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기술적인 측면은 이제 다 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맥락으로 이제 보겠다는 겁니다. 팩트는 받고 도시 사드대체도 맥락을 보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변국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대안은 없는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주변국과의 관계입니다. 일단 현재 이제 관계가 이미 좋지 않죠. 중국, 러시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X밴드 레이더를 고정도 하고 막 줄일 수 있는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중국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검증할 수 없는 거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죠. 그리고 로키드 마틴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우려를 표명했고 북한 반발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이제 좀 더 이렇게 끈적끈적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 국가의 관계에서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 증강이 촉진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M2 때문에. 네. 이미 2000년부터 중국이 이제 다탄두 미사일 개발을 지시를 했고 시점 배치까지 이제 주룽지 총리가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그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뭐 한 수십 개 정도의 ICBM이 있다고 하죠. 물론 이제 더 있을지 모르지만. 네, 그리고 이제 또 러시아가 좀 빠졌는데 이거 말씀으로 드리면 2006년에 미국이 이제 폴란드랑 체코에다가 MD 시스템을 이제 설치를 해서 그 양 국가한테 이거 좀 사가라 사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발끈합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체코에 배치를 하면은 우리 선제 공격하겠다라고 이제 소련 합참의장이랑 소련 이제 전략 사령관이죠.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 하면 너 공격한다라고. 그래서 백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또 이제 러시아가 이제 이른바 탄도 미사일 체계 그리고 또 이제 미사일 방식이 비슷한 거에 예산을 확 늘려버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의 어떤 관계에서 그림으로 좀 보면 또 이제 2011년에 이제 피리수첩에서 이제 취재를 했던 건데 이제 한중 관계 되게 안 좋아질 때 이제 중국의 어떤 이른바 싱크탱크들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외교원 교수인데 중국 외교원 교수. 이 사람의 얘기는 이거죠. 미국은 굉장히 이제 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위협을 느끼고 있고 만약에 이제 한국이 MD에 참여를 한다면 큰 문제다라고 좀 이렇게 온건한 톤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교수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 내가 중국의 통치자라면 한국이 설치를 한다. 그렇다면 나는 한국을 먼저 공격하겠다. 네. 당연하죠. 그 전쟁이 났는데 레이더부터 이렇게 부셔버리는 게 당연하니까. 이게 이제 중국의 어떤 이제 반응인데 또 텍스트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진 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텍스트 지우기 쓰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럼 다른 대안은 없는가? 다른 대안이 정말 아무 찾아볼 없으면 뭐 그래 사단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키워드는 이제 남북관계와 이제 육자회담인데요. 요걸 이제 설명 또 드리면 이제 5번 6번에서 이제 거의 이제 어느덧 그 강연이 절정을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 사드 토입의 타당성 검토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군사적 문제만이 아니고 또 경제적 차원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네, 이건 대단히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의 국익이 무엇인지, 우리의 국익이 무엇이고 그럼 그걸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논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이 민주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밀실에서 막 다 결론 내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문제제기도 할 수 있고 반론도 펼 수 있고 대안도 낼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지 이런 과정이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이렇게 이삼성 교수님이라고 계신지 이제 미국의 어떤 군사 전략과 핵 전략 거의 최고 전문가신데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기술력도 이렇게 늘어나고 경제력도 늘어나면 보통 이제 무기 체계도 이제 좋아지죠. 보통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빨리 그렇게 하느냐 혹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는 것은 그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시하느냐 평화냐 전쟁이냐 그리고 어느 곳에 자원을 배분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군사 무기에 다 자원 쏟아부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것이고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가 우리의 국익이고 우리가 뭘 해야 되고 그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나와야지 이제 정치적인 과정이 이루어졌다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5번, 6번이 나왔는데요. 그 전에 미국을 보면 되게 답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쟤들 왜 저래? 이제 그런 미국의 행태를 설명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미국 예외주의입니다.
아주 심한 자뻑인데 우리는 달라 이거죠. 우리가 하는 게 맞고 미국적인 것이 아닌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들은.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나랑 다르다 그게 뭐 후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나은 게 뭐냐면 그거를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미국 예외입니다. 그리고 그 수단이 뭐냐면 군사적인 수단을 쓰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말하는 정권 교체는 군사개입을 통한 여기 빠진 상황에서 보통 얘기가 되는데 미국이 말하는 정권 교체는 군사력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01년 부시가 이제 정권 교체 얘기했을 때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이 반발을 많이 했던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맥락으로 한번 사드베이스를 한번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네, 21세기 미국의 군사 전략인데요. 보통 크게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군사동맹. 네, 군사동맹. 두 번째는 군사력의 전진 배치. 네. 세 번째는 이제 핵 억지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말하는 억지가 억지 혹은 억제인데 이 용어가 되게 뭔가 좀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개념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쓰는 억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6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만약 소련이 쏘면 우리가 대량으로 보복하겠다 라는 게 그냥 억지였어요. 그때 말대로 우리가 알고 보니까 억지가 맞아요. 근데 이제 70년대 지나면서 재래식 분쟁에서 우리가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2001년에 이제 미국의 부시 대통령 시절이죠. NPR 핵대성도 보고서에서 이때부터 그냥 핵 선제 공격 방침을 명시를 합니다. 네, 미국이 쓰는 핵 억지는 방어의 개념은 공격입니다. 공격. 그래서 이제 이런 핵우산이에요. 핵우산. 핵우산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핵우산 좀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핵우산 역시 네, 선제 공격의 맥락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클린턴, W. 부시, 오바마 최근에 얘들 좀 살펴볼 텐데 클린턴 때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 미국 국방 전략의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두 지역에서 동시 혹은 단계적으로 승리하겠다. 다발적으로 이겨버리고 정권 교체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예로 든 게 뭐냐면 중동이랑 한반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뭐 되게 막 힘전환하고 있을 때 저 우리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짐작을 한 게 아니고 미국이 그냥 찍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중동 아니면 한반도에 전쟁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기겠다. 네. 근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핵심 전략이 바로 이제 MD입니다. MD. 네. MD를 핵심 전략의 하나로 내세우죠. 다른 하나는 이제 반확산이 되고 PSI. 그래서 처음부터 미국의 핵 억지, 선제 공격 전략과 MD가 동전이 양면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부시 정부가 됐을 때 좀 더 이제 노골화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GPR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 당시 대학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네, 물론 모르실 수도 있죠. 미국이 2003년, 2004년에 군사 전략은 이제 스트라이커 부대 대표되는 신속 기동군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둔 흩어지는 미군들을 규모도 줄이고 철수를 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수는 주는데 화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동성을 더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지역의 대규모로 이제 거점을 잡아서 억제를 하려고 했다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광대역이죠. 네, 광대역에 이제 전체적인 기재 수를 줄이고 한 기재 능력을 높이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신속 기동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의 투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강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바로 이제 GPR이고, 그래서 이렇게 GPR이 이제 전략이면 전략적 유연성은 그거 일종의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네, 움직이는 방식은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이제 MD 구축을 공식 천명하죠. 그러니까 클린턴 때만 하더라도 MD 예산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할까 말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린턴이 이제 막판에 어떻게 하냐면 그 결정을 부시 정부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네, 도저히 이제 그 민주당으로서는 끝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역시나 부시가 이제 등장하자마자 바로 이제 넬리를 받아먹어서 네, MD 구축 천명하고 2002년 AB를 탈퇴를 해버리죠. 그리고 2002년 핵대성부터 보고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핵을 사용한 선제 공격 추구를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일 가장 큰 포인트 같습니다. 뭐냐면 선제 공격이 가능하려면 방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제 공격을 했을 때 만약에 한 번 쳤는데 다 없애버린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근데 그 반격할 수가 있잖아요. 반격. 그래서 소련이나 중국을 미국이 쳤어요. 근데 막 모스크바 막 때렸는데 시베리아에서 갑자기 뭐 미사일 날라와 버리면 망하는 거니까 미국도. 그래서 그 냉전 때부터 그랬습니다. 강대국들이 제일 중요시한 게 뭐냐면 제2격에 대한 방어입니다. 제2격. 그러니까 1격하고 2격 볼 때 그것을 막을 수 있으면 선제공격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쐈는데 얘가 쏠 가능성이 살아있는 거 그러면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D라는 것이 디펜스라고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MD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MD의 어떤 이제 이름이 주는 그런 느낌 정반대로 MD는 기본적으로 공격 전략입니다. 공격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피해를 입지 않고 상대방을 전멸시킬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최근 오바마인데 이 오바마는 정말 또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참 여달리는 어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되게 평화적인 이미지가 진보적인 이미지가 등장했는데 하는 짓은 부시랑 똑같습니다. 오히려 부시보다 더 좀 더 고리타분하고 좀 더 공격적인 그런 일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군의 신속기동군화 MD를 확대 추진하고 있죠. 그리고 신속기동군화는 아시겠지만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요거는 그 지역 동맹국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억지로 다 얻어낸 거예요, 오바마가. 그래서 넓혀가고 있죠. 그리고 국방 예산을 감축하면서도 MD 예산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로의 회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설명하죠. 이제 이미 1996년, 2000년에도 이제 미국이 중국을 이제 잠재적 위협국으로 이제 설정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오바마 들어서 아시아로 가겠다. 미국을 태평양 국가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시아로의 회기를 설명했고,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제 동맹국들과 필리핀, 베트남, 한국 다 포함해서 대중국 공세라인을 한다고합니다. 특히 2010년 최초로 서해에 항공모함을 진입을 시키죠. 그래서 중국 외교부가 외교부는 보통 이런 표현 안 쓰는데 살아있는 표현이 되었어요. 죽여버린다는 뜻이죠. 아주 그냥 매우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 중앙부처, 그러니까 각국 외교부라든지 하여튼 뭐 좀 이렇게 공식적인 느낌이 있을 때는 이 오해를 살 만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반격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줘서도 안 됩니다. 네, 말 한번 잘못했다가 이렇게 뭐 몇십억 달러가 날라가고 이런 외국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 외교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사상 초기 규모에 그래서 이제 중국과 이제 러시아가 위협을 느껴가지고 냉전 시대도 안 했습니다. 근데 사상 최초로 이제 대규모 이제 중러 합동 군사를 실시하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위에 북해함대가 삥 돌아서 중국 남방 해안까지 가서 대규모 군사를 합니다. 예전에 안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뭐 어떤 미국의 이런 자료, 어떤 아시아의 회기 이렇게 이런 많은 클린턴이 얘기도 하고 뭐 오바마가 이제 아시아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언하자고 그리고 이제 되게 가슴 아픈데 이제 MD 해야 되는데 사이가 안 좋으니까 너희들 악수해 한 거죠. 대단히 굴욕적인 사진인데 사실. 근데 이렇게 참 좋다고 웃고 있는 게 참 되게 정말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2010년부터 뭐 호주에도 이제 순환 뭐 해병대 사령부 갖다 놓고 이렇게 필리핀이랑 이제 다시 뭐 항만 뭐 사용 논의하고 베트남으로 훈련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를 막 하고 있죠.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대중국 공세 전략이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천명이 된 게 미국의 신국방 전략인데요. 그래서 2012년 이제 신국방 전략 지침이 나와서 중국을 제일 중요한 위협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A2AD 분쇄하겠다. 근데 A2AD는 뭐냐면 그 중국의 국방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왜 A2냐면 이제 anti-access 하고 AD는 access denial 해서 이제 하여튼 접근 막겠다는 게 이제 중국의 전략이죠. 뭐냐면 이제 중국이 이제 여기 1도련선, 2도련선, 1도련선. 그래서 근데 여기가 뚫리더라도 요건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여튼 요 지역에
미국이 어떤 이제 핵 항공모함에 핵 잠수함이 들어오면은 전략적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진입을 막는 게 중국의 군사 전략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공식 문서에서 얘기를 한 거죠. 뭐라 그러냐면 요거 껴버리겠다. 네. 또 역시 MD에 대한 보고서는 또 이제 2010년에 또 따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계속하겠다. 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한국이 공식적인 동맹국 리스트에 들어갑니다. 한국이랑 MD 협의하고 있다. 한국이 주요한 MD 파트너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반면에 중국에게 그래서 사드 문제는 이제 MD 체계의 이제 하나니까 전략적 안정이랑 관련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은 탄도미사일밖에 없는데 미국은 이제 방패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힘의 균형이 깨져버린 거죠. 그럼 이제 중국은 이제 매우 불안해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격렬하게 반발을 했는 건데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2014년, 15년에 뭐 시진핑이 되게 화나고 이런 게 갑자기 그런 게 아닌데 2001년에도 이미 이제 주릉기 총리가 반대다 얘기를 해줘. 그리고 여기 이제 설명인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원자바오 총리가 예정이 없던 정상회담을 요청을 해가지고 항의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한국학자인데 한국학자가 보기에도 네, 한국 MD가 구축되면 어떤 적국이 있다고 쳤을 때 1차 공격의 대상이다. 당연하죠. 일단 한국의 어떤 전쟁 기술을 깨야 미국을 타격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한국은 전쟁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아닌데도 피해를 입게 되고 분쟁의 길이가 되게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리하자면 지속적인 대중국 압박 공세 움직임이 지역 전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현 상황입니다. 사드 배치는 그 일환이라는 점, 요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인데요. 그다음에 한미 동맹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건 다들 더 잘 아실 텐데 이게 미국 주도로 막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익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 개선도 못하고 중국에는 또 사회주의 지내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게 이제 계속 끌려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2008년에 MB 때 이게 좀 본격화됐습니다. 물론 노무현 때도 많이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2008년에 이제 이명박이 중국 갔을 때 중국 외교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남의 나라 정상이 왔는데 환영 성명을 낸 게 아니고 한미 동맹은 냉전시대 유물이다. 디스를 해버린 거죠. 대놓고 면전에. 그 중국이 온 날. 근데 왜 그랬냐면 중국 가기 전에 이명박이 미국 가서 한미 동맹을 전략 동맹으로 합의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략이라는 거는 뭐 각국이 있는데 전략 동맹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전략을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전략이 우리의 전략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전략적이 우리의 전략적 이익이다라고 이명박 합의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붙어버렸구나.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2012년부터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인데 가치동맹까지 얘기해요. 가치동맹. 가치동맹이 뭐냐면 그런 거죠. 이제 모르겠어요. 자유나 시장력을 얘기를 하니까 뭐 그 자체는 뭐 좋다 쳐요. 근데 이게 뒤에 동맹이 붙어버리면 이렇게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동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나 아닌 적을 상정하는 게 동맹이거든요.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동맹의 핵심은 군사안보협력입니다. 안보협력 관계일 때 동맹이라고 하지 그냥 경제협력 한다고 동맹이라고 안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치동맹이라고 했을 때는 미국의 가치를 그게 우리의 가치다. 전략동맹보다 좀 더 심하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세력이 적이 되는 거고 중국이 느끼기에는 얘들이 더 막 나가는구나 느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MB 체계의 편입이 슬금슬금 되면서 같이 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트랙은 뭐냐면 이제 미국은 어쨌든 좌우정 MD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하고 일본은 군사교류를 안 하잖아요. 근데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통합이 돼야지만 주한미군 혹은 한국군이 이제 뭐 이렇게 탐지를 한 거를 주면 일본 이지스함이 쏘고 이게 가능한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한일 관계 개선하라 얘기를 하고 있고 한일 정보협정도 계속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근데 이제 그게 이명박 때 밀실에서 추진하다 걸려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런데 결국은 2014년 작년 12월에 한미일 정보 공유 양해 각서를 체결합니다.
양해 각서는 이제 협정 조약이 아니니까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여기는 방금 논리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MD 체계가 완성되어가는 상황인 겁니다. 네, 요 한미일 정보공유 상황은.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남북 관계를 또 봤을 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북한 위협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MD라든지 사드라든지 추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인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MD가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때문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의 공화당 상원들도 그렇고 사실은 중국이다. 얘기 다 합니다. 그리고 클린턴이 MD 추진할 때 북한이 미사일 쏘기 전에 이미 결정했습니다. 95년에 이미 3년을 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북한의 위협과는 상관없이 미국의 군사적 전략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MD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남북과 상시적인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매우 잘 아시겠죠. 세 번째는 이게 또 중요한데 매우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가? 지금 분단 상황이라서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하고 있죠. 분단이 아니었으면 개입 못했을 텐데 분단 상황이 지속이 되고 대결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것은 우리의 국익과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사는 사람의 이익과는 완전 배치가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반도 평화 안정 번영이 우리의 국익이라면 그렇다면 당연히 제1의 과제는 뭐냐면 당연히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달성해야지만 이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언론이나 뭐 이렇게 종편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냉정하게 봐야 된다. 국익을 생각해야 된다. 근데 과연 냉정하게 보고 국익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좋으면 미국의 어떤 호전적인 군사적 행동에 고조를 맞출 이유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99년에 미국이 이제 MD 참여 요구를 때 했었어요. 우리 그때 노했습니다. 근데 노했을 때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 천연국 국방장관이 이런 얘기 합니다. 남북관계 우리가 알아서 할게. 신경 끄라고. 네. 이 얘기입니다. 왜냐면 북한이 위험하니까 우리가 MD 해주겠다는 게 미국 논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남북관계 우리가 관리할 텐데 뭐가 필요하냐라는 게 사실 최고의 답입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하나 좀 추가해드리면 되게 낯선 건데 여러분들 북한이 육자회담 복귀하면 어떻게 의사를 밝히죠? 중국이 이제 북한이 보통 육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힐 때는 중국에서 왔다 가면 중국 외교부에서 얘기합니다. 북한이랑 육자회담 재개 필요성에서 공감했다. 그렇게 시작이 보통 됐어요, 다. 근데 거의 유일하게 2005년에 북한이 우리한테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이제 4차 육자회담이 있었는데 9.19 공동성명이 유명한 그때 이제 정동영 장관이 이제 북한 가서 김정일 위원장 만나가지고 이제 의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좋으면 육자회담에서도 이제 북한이 이제 복귀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밝혔습니다. 대단히 낯설죠. 지금은 이렇게 거의 뭐 그런 적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육자회담의 성과가 꽤 컸습니다. 꽤 아니라 거의 매우 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육자회담을 한국 정부가 주도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진 않죠. 근데 최소한 발언권이 생겼고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왜? 남북관계가 좋았으니까. 아니 남북이 합의해서 우리 평을 우리가 하겠다는데 육자회담 누가 그걸 정기적으로 말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은 제안이 먹혔던 거고 9.19 공동성명에 그 평화협정 논의가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부의 아이디어인데 들어갔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최종 정리가 이제 눈앞에 왔는데요. 네, 정말입니다. 세 개 나왔어요, 세 개. 지겨우셨죠? 지금 다시 이제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지금 추세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 소리냐면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도 허락을 하고 미국 무기 우리가 다 사주고 중국의 반발을 누구를 뜨리기 위해서 중국이 또 다 퍼주고 망하는 거죠. 뭐 아무것도 건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다 파탄이 완전 날라가겠죠.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방부 보선을 여러 의원들이 막 몰이하고 이거 아니 큰일 나는 식으로
그런데 사드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드를 도입한 것이 더 큰 긴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남북관계 평화로울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고, 반대로 아카데미는 미국이 이제 북한 위협론을 내세우면서 이제 대규모 무기를 도입을 하고 전쟁 훈련을 상시적으로 진행을 했죠. 네. 그런데 그런 군사행동은 또 중국, 러시아, 북한 자극해서 더 긴장 고조되는 악순환이 생기고, 따라서 사드 배치로 고조되고 있는 긴장을 가라앉히려면 한국 입장에서 가장 좋고 옳고 시급하고 하여튼 효과가 큰 방법을 하여튼 해야 되는 거는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네, 이걸 하지 않고 사드 배치에서 어떤 우리 입장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동북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인데요. 그 놀랍게도 지금은 되게 이게 북미 간 합의가 때문에 놀라울 수 있겠지만 북미관계 정상화합의입니다. 북미관계 정상화합의했고 북한의 전력전을 해주기로 했고 동북아 평화 체제 포럼을 별도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요거는 그 한국이 워킹그룹의 의장국이 되기로 했어요. 한국 주도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 계획을 달성하자. 그러니까 북한 니들이 그냥 포기하라가 아니고 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냉전적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제회담 재개하는 게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군사적 긴장 전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인데요. 우선 일단 지금 현 정세에서 주도권을 쥐고 사드 배치 논란을 헤쳐나가려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끌려가지 않으려면 정부는 우선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육자회담 재개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그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이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정부한테는 남북관계 개선하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미국한테는 전쟁훈련 중단 그리고 이제 북미 불가침 협정 혹은 북미 대화 평화협정 내지라고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이제 6.15선언 15년 그리고 광복 70년이라고 하는데 뭔가 역사적인 느낌이 드는 해이긴 한데 과연 이게 실제 역사적인 해, 즉 뭔가 관계 개선의 계기도 있고 반전의 계기도 있고 그게 되려면 결국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행동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 코멘트 있으시면. 네. 지금 요즘에 그 국내 정부에서 그 아시아 인프라 투자에 네. 투자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네. 그것도 그러니까 중국의 그런 네. 그 반발을 막으려는 움직임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일까요? 일단 말씀하신 분석도 있고, 근데 그거랑 별개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보통 사드 배치를 하자는 주로 이제 그런 논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AIB 해줬으니까 사드 배치는 미국 거 들어주지 않을까, 중국만 들어줬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의 생각은 이건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별개의 사안입니다. 별개의 사안이고 그걸 연계를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그 이제 국방부 얘기했던 주권 얘기를 하는 간섭하기보다는 자주 의식하는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IB에 안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도 다 들어갔어요. 영국 들어가고 독일 들어가고 프랑스 다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안 들어갈 그게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AIIB를 들어가서 어떻게 뭐 돈을 벌지 뭐 아무래도 돈 벌려고 하는 분야는 아니니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거랑 사드랑 어떤 뭐 맞교환의 성격은 애초에 아니었고, 그리고 맞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아니라 그 코멘트도 괜찮습니다. 지루했다. 기분이 좋지 않다. 다음부터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중대사로 유명이 됐잖아요. 그건 어떤 음식? 김장수. 김장수. 네. 이건 그냥 저희 지금 생각에 좀 어이없는 결정. 왜 그러냐면, 이거 주중대사가 이제 예전에는 좀 이렇게 급이 낮았는데, 우리나라 최고는 그러니까 외교부의 북미국이고 주미대사잖아요. 네.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나 뭐 영국 이런 식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넘버2로 중국이 확실히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외교부나 어떤 그런 민간인 출신이 아니라 군 출신을 대사로 한 것도 그렇고, 김정수가 한중방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낸 게 지금 잘 모르겠었는데, 그래서 되게 사람이 그렇게 없나? 라는 생각이 좀 첫번에 들었고, 뭘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김정수한테는 이력을 봤을 때, 김정수 역시 이제 김관진 전에 이제 강경한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좀 한마디로 그냥 정말 되게 좀 생각이 있는 건지 그런 정도에서 국민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좀 되게 어이없는 예상 밖의 인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국이랑 되게 잘 풀어보려고 김정수 유명한 것 같지는 않아요. 친중파도 아니고. 사람들이 설명을 주려고.